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교수님. 자, 이제 대선 레이스가 좀 더 궤도에 오른 것 같습니다. 후보별로 경제, 특히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가 지난주에 이제 그 공약을 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서울공항을 없애고 거기 3만 호 집을 짓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그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 궁금했습니다. 예, 저는 먼저 그 발표 보면서요. 네. 좀 우리 흔히 이제 시중에서 뭐 유체 이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유체 오는데 이탈. 예.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유체 어. 이탈 화법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네네. 그 이유는 지금 뭐 이제 서울공항 부지 활용이라든가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좀 이제 그 눈길을 끌었던 것은 토지 독점 규제 3법을 이제 도입하겠다. 네. 토지 공개념을 그러니까 이제 거론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유체 이탈 합법이라고 쓰는 표현을 제가 좀 이제 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제 그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총리를 지내신 분이시고요. 네. 총리 이후에는 사실 그 4.15 총선에서 그러니까는 저도 그 당시 이제 한 역할을 했지만은 더불어시민당 대표로서요. 네. 선거를 총지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뭐냐면은 그 이후에 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당 대표도 이제 했었고요. 네. 이런 기관들을 우리는 좀 이제 그 염두에 두면서 좀 이제 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서울공항 자리에다가 그러니까는 소위 목 좋은 데다가 네. 그러니까 주택 공급 물량을 그러니까 대폭 그러니까 늘리겠다 하는 것은요. 네. 늘리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그 과거에 그러니까는 이 강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네. 그런데 공급되는 거는 그러니까는 그런 수요와 이제 거리가 있다 해가지고 이런 지적들을 종종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표적인 대응이 뭐냐면 판교 개발이었었습니다. 판교 개발. 예. 근데 판교 개발로 사실 해결됐는가 한번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공항이 과연 그러니까 그것을 공항을 역할하는 것을 이전을 하고 네. 하는 거는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요. 네네네. 차치하고라도 그러니까는 서울공항 자리에다가 그러니까는 수만 호를 그러니까 지어서 공급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일반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그거는 저는 한마디로 그거는 해법은 아니다. 해법과 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네. 관계가 없다고 보고 그러면 결국 뭐 그쪽에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공급받는 사람들이 만약에 서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네네. 공급받는 사람들만 일종의 뭐냐면 뭐 판교 이제 그러니까는 저기 당첨자들 로또 저거 하듯이 네. 처음에는 싸게 공급받겠죠. 싸게 공급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싸게 팝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판교의 경험 그다음에 과거 신도시 개발의 경험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부동산 문제 해법은 전혀 될 수가 없다고 보고요. 과거 경험상을 볼 때 저는 오늘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부동산 공개념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론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 부동산 공개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택지 소유 상한하고 택지 소유를 그러니까는 일정 규모 이하로 이제 제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도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휴 토지, 이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종부세를 좀 개정하겠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는 이낙연 후보가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사실 이 독점 규제 이 내용이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네.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분이 사실 이런 정책을 내놓는 이유를 뭘 얘기를 하냐면요. 네.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굉장히 지금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이제 자산 불평등을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토지의 불평등을 네. 얘기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모 방송에 출연해서도 계속 그 구체적인 수치를 상위 1%가 한 30%를 토지를 소유할 정도 이런 수치를 이제 거론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수치는 저도 뭐 이제 잘 알고 있는 수치고, 저도 많이 거론했던 수치인데, 문제는 저는 이런 문제를 던지고 싶어요. 네. 자,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가장 그러니까 그 아픈 부분이 부동산 정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그러니까 부분에서 그러니까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는 네. 대통령도 그러니까는 올해 2차례나 그러니까 사과를 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이제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국무총리를 하셨었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그러면은 자,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그러니까는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이 임대사업자 문제입니다. 네. 임대사업자 문제요. 네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집권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공약으로 뭐냐면은 이 부동산 정책과 가계부채를 연결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불로소득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네. 둘째는 뭐냐면은 양질의 공공임대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 네. 그러면서 뭐냐면 가계부채를 소위 말해서 가계들이 쓸 수 있는 처분 가능 소득 대비 한 150% 이내에서 관리를 하겠다. 네. 예를 들면 가계부채하고 부동산하고 이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인식 속에서 그러한 공약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공약이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단 말이에요. 장기 공공임대도 많이 공급이 안 됐고, 네. 그다음에 뭐냐면 가계부채도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보통 사람들의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에 대한 불만도 그러니까 극에 달할 정도이고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이 소위 말해서 관료들이 모피아들이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이 부동산 정책을 가면서 엇박자 정책을 이렇게 도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수요 규제, 수요 억제 부분을 한편에서 이제 그러니까 쓰는 척 하면서 뭐냐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러니까는 사실 문을 활짝 열어주지요. 네. 그게 이제 2017년 12월 달에 소위 말해서 임대사업자 활성화법이 이제 되고 그 속에서 임대사업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특혜를 그러니까 엄청난 특혜들을 막 쏟아붓죠. 네. 그리고 이제 2018년 1월 달에 그 한 달 이후에 금융위원회가 나서가지고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소위 규제를 받는 지역, 그러니까 투기 조짐이 있는 지역은 되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 규제를 했었잖아요.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그 투기 지역에 묶이게 되면 대출 규제를 받아요. 네. 근데 그것도 예외적으로 해주게 되는 조치를 또 이제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그것까지 이제 그러니까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된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들이 계속해서 소위 이제 그러니까는 효과를 못 보게 되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면 임대사업자 통계를 보게 되면요. 박근혜 정부 4년간하고 문재인 정부 4년을 비교를 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국세청에 들어가 보면은요. 네. 임대사업자 숫자가 박근혜 정부 4년간 동안에 한 32만 명이 연평균 한 32만 명씩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4년 동안에 32만 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4년간에는 그 2배가 넘는 7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증가율로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6%씩 증가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10%가 넘도록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증가했냐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엄청난 특혜를 주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한 거죠. 증가를 한 건데 물론 이제 임대사업자 하던 사람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증가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네. 법인들도 그러니까 이 개인 사업자고 법인 사업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임대사업자를 보게 되면요. 증가율이 거의 같아요. 좀 같다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들은 사실 그러니까는 이 혜택을 준다고 해서 더 등록을 안 했다가 하는 이런 게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커다란 흐름은 그러니까는 차이가 없다는 거.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가서 그러면 이제 이낙연 이제 후보와 관련된 건데 국민들이 모르는 청취자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국무총리의 역할, 소위 정부 조직법을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할게요. 네네. 정부 조직법을 보게 되면요. 1장에 총칙이 들어가 있고, 네. 2장에 대통령의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11조부터 17조가요. 네네. 그 다음에 3장이 국무총리에 대한 거예요. 국무총리가 여러분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다시피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을, 그러니까 이 장관들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어요. 예? 18조 1항이요. 예,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냐면 그 밑에 이제 바로 이어서 되는 게 이제 부총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19조에 이렇게 그 역할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 19조에 이제 부총리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부총리가 우리가 기재부 부총리하고 경제부총리하고 교육부총리 두 개가 부총리가 있잖아요. 네. 그 부총리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국무총리가 특별히 유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의 저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 네? 국무총리의 그러니까 명을 받아서 사무를 수행하게 돼 있어요. 그 법은 그러하고 또 예. 그렇다면은 이낙연 총리가 홍남기 부총리를 그렇죠. 통솔하게 돼 있네요. 예. 구조가. 거기다가 예.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정부의 이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부서가 뭐냐면 그다음에 이 국무총리의 사실상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정부조직법의 20조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네. 이 국무조정실장이 장관급입니다. 이낙연 후보의 그러니까는 총리할 때 그러니까 초대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이 홍남기 부총리였었어요, 지금요. 네. 네? 그분이 2017년 5월달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부터 이낙연 대표가 그러니까는 총리를 할 때부터 수행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했냐면은 2018년 11월 달에 이제 부총리로 이제 되기 전까지 국무조정실장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그러니까 이게 국무총리를 그러니까는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일을 그러니까는 정치인 총리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공직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부족한 게 많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이 실질적으로 다 이제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국무조정실장이 뭘 하는 거냐면은 중앙행정기관들 그러니까 각 내각을 네. 행정을 지휘, 감독, 조정하게 돼 있어요. 정책을요. 네. 그럼 아까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조정실 실장이 그러니까 홍남기였었고 홍남기 부총리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끝나면서 이제 그러니까 부총리로 갈 때 거기에 그러니까 강하게 추천한 사람이 이 이낙연 대표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이낙연 사람인 거죠. 그렇죠. 예. 사람인 거죠. 예. 그런데 뭐냐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정부 조직법 구조상 뭐냐면은 기재부하고 국무조정실이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은 결국 국무총리 휘하에서 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은 제대로 그러니까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렇죠. 그걸 제대로 그러니까 수행 안 한 네? 여기 책임을 이제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정확한 지적인 거예요. 예.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조직법을 이해를 하면 그 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기재부의 그러니까는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 19조가 부총리에 대한 건데 사항이 기획재정부 장관, 즉 뭐냐면 경제부총리에 대한 그 역할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제가 그대로 읽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을 총괄 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명을 받아.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일반 사람들은 국토교통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김현미 장관한테 그냥 어마어마하게 원성을 쏟아냈죠. 그렇죠. 근데 국토교통부는요. 네. 사실 국토종합계획, 예. 국토에 대한 어쨌든 간에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니까 어떤 신도시를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거 갈 때는 네. 그걸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부동산 정책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규제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공공임대를 얼마나 할 거냐 이것은 다 기재부의 소관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제 정책을 발표할 때 보게 되면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하던 것을 많은 시청자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국토교통부도 일정한 관련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요. 네. 관련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 예. 기재부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형욱 장관입니다. 예. 이분이 기재부 차관 출신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이분이 뭐냐면 홍남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을 그러니까 떠나고 난 다음에 2018년 11월 9일 날 이제 그러니까는 부총리를 취임하면서 국무조정실장을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고 그 자리에 온 사람이 노영욱 씨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는 국무총리였었고요. 이낙연 대표가 2020년 1월 달까지 했으니까요. 네. 국무총리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경제부총리인 홍남기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인 노영욱이 다 이낙연 대표가 국무총리일 때 국무총리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장을 했던 그 이낙연 대표 밑에서 1대 2대 국무조정실장 출신이라 이거예요. 이분들이 부동산 정책을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조차도요. 네. 지금 상황 속에서도요. 그러면 제가 이 상황을 왜 얘기를 하냐면은 그동안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이낙연 대표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는 더 이상 방치하는 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우리 사회가 지속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토지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문제가 그러니까는 자기가 국무총리일 때도 그때도 상황이 똑같았다 이거예요. 똑같았었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아니면 기재부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시기라 이거예요. 네. 예? 거의 2년이라는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는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이거죠. 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자신의 사람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정책을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라 이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거기다가 또 이제 또 봐보세요. 이분이 총리를 그만두고 나서 당으로 돌아오잖아요. 네. 당으로 돌아와가지고 계속해서 민주당을 사실상 그러니까 진두지휘를 했었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 또 뭘 했냐 이거예요. 예? 그럼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제가 그때는 없었던 문제냐. 그때도 여전히 같은 문제였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럼 그때는 뭐 했고 자기가 총리할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역할을 네. 지금 본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펼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정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반대. 예? 홍남기 부총리나 이 모피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공공임대 대규모로 공급하는 거 싫어해요. 예? 이거 민간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어깃장을 놓은 게 홍남기하고 저거란 말이에요. 이 모피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낙연의 협력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자신이 생각만 있으면은 할 수는 있으면 부총리나 경제부총리나 국무조정실장은 자기의 명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때는 그러니까는 왜 그러면 저 공공임대주택에 네. 예산 배정 같은 것들을 왜 챙기지 못했느냐? 그렇지. 네. 만약에 이거를 몰랐으면은 무능한 거고 예. 알고 그랬으면 똑같은 거죠 사실은요. 사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의 부동산 정책의 작품은 이낙연 현 대표가 사실 묵인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최소한. 예.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죠. 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요. 법 구조상. 네. 예? 그러면 그런 점에서 여태까지는 뭘 했냐 이거죠. 뭘 하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는 그래서 약간 유체 이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거냐? 네.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을 정신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거냐?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예. 기본적으로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못 믿어요. 아니 본인이 뭐 그런 비슷한 정책이나 발언이라도 했었어야지. 그래 진정성이 있지. 당으로 돌아와서도 그러니까 이 법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2020년 2월 달에 당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저 대표를 한 게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그러니까 4월 달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때도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어요. 당으로 돌아와서도요. 그러니까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때도 안 했어. 정부의 실질적인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권한을 있을 때도 안 했어. 네. 그런데 앞으로 하겠대. 예? 그러면 지금 지금 상황은 그러면 2년 전하고 상황이 달라졌냐? 2, 3년 전하고. 네. 상황 똑같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를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고 안 했으면은 네. 이건 저는 유선적이라고 보는 거죠. 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본론 들어가서 이 양반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3법이 그러니까요. 3법이라는 것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80년대 말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당시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고 막 그럴 때
토지 공개념 도입한다고 하면서 이 나왔던 얘기로 아마 이 추억 속에서 기억들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택지 소유 상한제라든가 그다음에 당시에도 뭐냐면 이 토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득세라든가 개발 부담금제 같은 이런 것들이요.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89년도에 토지공개념 3법과 이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데 네. 그걸 떠올리게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걸 이제 정세균 대표가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거의 정확하게 사실 지적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걸 세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말 택지 소유 상한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상한 이상으로 소유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세금이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토지를 다 내놓지 않겠느냐. 네. 내놓게 됐을 때 그럼 내놨을 때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개발 이득세를 이제 그러니까 이걸 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내놓을 가능성이 없이 그냥 보유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보유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내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유인책을 써야 되죠. 내놓을 경우에 그러니까 세금을 그러니까 완화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네. 용두사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또 이제 그러니까 실행될 가능성이 좀 낮은 것은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저항이 그러니까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세 저항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법은 토지 있는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거예요. 네? 모든 사람한테 부과하고 그 세금을 거둔 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재명 지사나 추미애 장관처럼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네. 돌려줘가지고 아주 극소수만 그러니까 토지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실질적인 부담이 가게 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은 그러니까는 이 세금에 대한 저항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그게 이제 실행력이 높은 방안인 거죠. 실행력이 높은 방식인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하는 얘기는 이거는 80년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토지 공개념이라는 얘기가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그 공개념이라는 용어 자체에 굉장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약간 화들짝 놀라면서 막 요란버섯 떨었지만은 정책 수단은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한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두가 이제 대부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토지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그러니까 보유세를 도입하는 거.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뭐냐면 이낙연 대표는 소수 토지에만 지금 부과하자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행될 가능성이 없다면은 또 이게 위험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은 한 2, 3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정반대로 역주행을 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더군다나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한 30년 이상 된 전에 나온 것이 지금 현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동안에 그러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 됐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는 실행력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분이 집권하더라도 이 정책이 저는 그러니까는 추진되기가 저는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별로 없다.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제가 유체 이탈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아무리 그 구상이 많다 하더라도 실천 의지가 없다면 뭐 말짝 도루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전남도지사였을 때 공약 이행률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받았는데 이런 분이 지금 부동산 공약을 내걸었다. 게다가 또 현 정부 부동산 실패 핵심 책임자로서 뭐 변변한 사과도 없이 뭐 더 나은 부동산 환경을 만들겠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부동산 정책에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라고 만약에 규정한다면요, 그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랬을 때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아니냐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이긴 하죠, 사실은.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국무총리한테 했다 이거예요. 이게 그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 기재부고요.
경제부총리가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돼 있고 네.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뭐냐면은 이낙연 대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국무조정실장 출신이고 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네, 네. 법적 제도적으로요. 법이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이낙연 대표의 그러니까 의지만 있었으면은 부동산 정책은 실패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에 맞는 정책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을 안 한 거죠. 안 하고 정반대로 함으로써 대통령이 2번씩은 사과를 하게 하고 약속을 못 지킨 대통령이 돼버리게 되고. 글쎄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썼을 때 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을 때 우리가 외환위기 때 그 당시도 뭐냐면은 경제 그 관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해가지고 막 고소 고발도 있고 그랬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을 국민한테 고통을 준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책임 소재는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책임을 그러니까는 공직자들은 그러니까는 거기 관련된 공직자들 이건 사람이 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늘이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정책이라는 건 사람이 만든 건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걸 따지고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 핵심 책임자는 이낙연 대표다 이거예요. 제 얘기가. 네. 거기에 실무자가 그러니까는 홍남기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했던 것 뿐이고요. 참, 그렇죠. 정부가 이렇게 돌아갈 리가 없었어요. 예. 네. 참. 결국은 그러니까는 이 이낙연 대표가 그러니까는 대통령의 명을 제대로 수행을 안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상당히 그러니까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일조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네. 아이고, 뭐 이제 맥락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또 다음에 시켜주면 잘하겠다 이러고 있으니 이게 일반 시청자들이 그러니까는 정부 조직법을 보게 되면요. 네네네. 정부 조직법 인터넷 들어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걸 들여다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구조가 되어져 있는지가요. 그때 말이죠. 이낙연 씨를 좀 더 푸시를 했었어야 했어요. 그때는 존재감도 없이 조용히 있었잖아요. 어디 짱박혀 있었는지 하여튼 조용히 있었는데 실상은 당신이 책임자 아니냐? 왜 대통령이 다 저렇게 뒤집어쓰게 만드느냐? 당신이 나서서 강요들 심기일전시키고 그리고 정확한 대통령의 방향을 부동산 정책에 투영하라고 지시를 했었어야 할 사람인데 이 양반은 그때 어디 있었는지 하여튼 박수 받는 자리 찬사 받는 자리에서만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능하거나 몰랐다면은 만약에 관리도 들었다 무능한 거죠. 아니면은 그다음에 뭐냐면은 알면서 그랬다면은 이건 굉장히 이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요. 심각한 거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총리를 수행한 거니까요. 저는 근데 그분이 몰랐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후자가 되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더 끔찍하네.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 참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소위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많은 이해를 하면서 쓰는 표현이 뭡니까? 탕평책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탕평책.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낙연 대표가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과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원이라든가 이쪽에 그러니까 소위 그 개혁 세력에 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냐 이런 걸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가까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썼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 씨라든가 윤석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탕평책으로 그러니까는 썼다는 이런 것뿐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낙연 씨도 탕평책의 일환으로 영입한 거죠. 호남 출신으로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저는 고려가 됐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고려가 되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정치 결이 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는 민주당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따르는 그 정치 세력들하고 결이 다른 정치인을 그러니까 영입한 하나의 영입한 이 결과가 우리가 이 감사원장 참사라든가 검찰총장 참사와 마찬가지로 저는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 이거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충분한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를 왜 이걸 경질을 안 하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이게 홍남기 부총리를 경질하게 되면 바로 뭐냐면 이낙연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는 사인인 거예요. 사인으로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네. 예를 들면은 이낙연 대표한테 그러니까 부담을 주는 거는 이재명 지사를 손을 들어주는 거라고 이렇게 저기 뭐라 갈 테니까요. 네, 네, 그쪽에서는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대통령은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것은 이 경질을 못하고 지금 끌려가는 이런 상황. 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최재형도 그러니까 다 사표될 때까지 그냥 계속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예. 끌려갔던 것처럼 이것도 계속 끌려가는 이런 국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최백은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렇게 대통령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말이죠.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는 듯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참 한심한 일입니다. 네.